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수능 전 마지막 실전 연습인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8일부터 시작하고 수험생들은 2달 뒤면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대입 전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토크는 9월 모의평가 분석과 2026년 대입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정환 대구 대입 진학지원단 박람회 운영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민성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로 보통 얘기되는 것이 9월 모평인데요. 네. 9월 모평이 지난주에 실시됐습니다. 김정환 선생님, 네. 9월 모평 어땠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 및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국어, 수학은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그리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수능과 6월 모의평가가 전체로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졌을 만큼의 난이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영어가 1등급 비율이 6% 정도였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19%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는 아마 3, 4% 정도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의평가가 너무 쉽게 출제되면 변별력의 문제도 있다 보니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 선생님, 네. 김정환 선생님 말씀에 보면 약간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난이도가. 네. 근데 고3 현장 수업 시간에 보면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다른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1교시 우리 국어 영역이 보면 비문학 부분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문학 부분이 아마도 수능과 연계가 많이 되긴 했지만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매우 올라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교시 수학의 경우에도 공통 과목은 6월 모의평가와 지난 수능의 어떤 기조를 받들어서 평이하게 출제한 반면에 미적분이나 확통 이런 선택 과목의 고난도 문제를 배치하면서 어떤 변별력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 2교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곤란한 시험을 좀 치른 것 같습니다. 네, 9월 모평을 치고 난 뒤에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고 네. 오히려 이거 내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네, 맞습니다. 스님들 말씀 들으면 그렇게 좌절할 일은 아니군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웠으니까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채점이 지금 나와 학생들은 채점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권 선생님, 이 가채점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9월 모의평가 성적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와 자신의 정시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대략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서의 최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과 성적과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자신이 어느 부분에 더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비교하여 자신의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향, 적정, 안정 전략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환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모의평가가 하나의 가늠자이기 때문에 가늠자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또 9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지난 6월 평가 그리고 중간중간 있었던 학력평가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내가 성적이 조금 더 확보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게 있는지를 통해서 수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지 혹은 정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질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은 평가이고 수능을 준비한 연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결국은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킬러 문항 배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세웠었는데 올해는
이 킬러 문항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수능, 불수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평가원의 출제 방향 자체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출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문제를 쉽게만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참고해서 아마 그 사이 정도가 수능의 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칫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을 맞추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수능은 쉬우면 쉬운 대로 또 불수능처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입시를 치르기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 혼자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다 같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 다 같이 쉬우면 쉽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권 선생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출제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방금 김정원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출제 기조를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 소위 고난도 문항은 배제를 하겠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준킬러 문항이 다수 포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수능이라 하면 만점자의 최고 표점이 145점 이상 나왔을 때 불수능 또는 135점 이하가 되면 물수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전년도 수능의 경우를 보면 수학의 미적분 기준이 140점, 국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최고 표준 점수가 139점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9월 모의평가에서는 현재 사설기관과 입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두 과목 다 144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저 또한 위원님처럼 요 중간 정도, 물수능과 불수능의 중간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과생들이 사회탐구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론, 사회탐구를 향해 뛰어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생겼다고 합니다. 탐구 과목 선택 비율과 격차가 좀 심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입에도 유리한 영향이 정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탐론이라 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과학 탐구 대신에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 탐구를 선택하는 부분을 사탐론이라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조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2025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수능 같은 경우 사회 탐구만 응시한 비율이 약 48.6%였고요. 과학 탐구만을 응시한 비율은 37.7%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사탐과 과탐을 조합해서 쳤던 비율이 10.3%로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사실 정점을 찍게 됩니다. 총 우리가 51만 5,9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탐 응시자가 무려 39만 명을 넘겼습니다. 즉 비율로 따져도 61%를 넘어서면서 최근 15년 사이에 사탐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전년도 9월 모평과 비교해도 10만 명 이상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응시자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 즉 사회탐구의 응시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과학탐구 영역의 응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의학 계열에서 과학탐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부분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어가 6월 모평처럼 평이하게 또는 쉽게 출제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아까 김정은 위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3, 4%대 아마 많아도 5%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사실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사탐론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과탐보다 분명히 성적이 잘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습량의 부담이 과탐보다 사탐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사탐론을 한 것은 맞겠지만 남은 기간 조금 더 혹시라도 과탐보다 사탐을 한 학생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지만 흔히 말하는 그 사탐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네. 8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올해 수시 네네. 접수가요. 전형들이 학교에 두 분 선생님들 실제로 지도하시면서도
참 힘들 만큼 전형이 여러 가지고 복잡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처음 보는 자기 학교들마다 이름도 다 바꿔가지고 전형을 만드니까요. 이 세부적으로 준비할 때 유의해야 되는 꼭 이 지점은 좀 잘 찾아보고 챙겨보고 수시에 지원해야 된다. 말씀 주시고 싶은 내용들 먼저 말씀 좀 주시죠. 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단순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신 등급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대학별 환산점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학별 환산점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신 계산기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내신 성적을 입력하여 환산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발표된 입시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물론 비교함에 있어 전년도와 인원, 전형 방법 등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계명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 전형에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작년의 입시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년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서류형과 학생부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여 면접을 보는 면접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서류형과 면접형의 평가 요소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북대의 경우 서류 100%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서류평가에서 진로 영역을 50, 학업 영역을 30, 공동체 영역을 20% 반영하고 있으나 3회에서 5배수로 선발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의 경우 진로 영역을 40, 학업 영역을 45, 공동체 영역을 15%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주신 무전공학부의 경우 서류평가에서 학업 영역 45, 진로 영역 35, 공동체 영역을 20% 반영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어떤 게 좀 더 유리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며 대학별로 논술고사 형태가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을 확인하고 전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올해 모의 문제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성균관대의 경우 논술 전형을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윤선 선생님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방금 이제 상세하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전형을 볼 때에 전년도와의 변화 양상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저학력 기준이 한 등급 완화가 되거나 한 등급 강화만 되더라도 입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반영 방법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높여두느냐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존재하는 만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원 선생님. 네. 수시 설계할 때 우리 지역대학 입시제도 전형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대학의 전형 요소들 수시에 어떤 점을 가장 잘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지적해 주시죠. 네, 우리 지역의 대학들 중에서 경북대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공학부 모바일 전공을 제외하고 수능 지정 영역이 폐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연계열에서 수학,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가 필수로 응시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확률과 통계, 사회 통계로도 최저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인 치의예과에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성적 반영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전 과목에서 상위 3개 교과목으로 바뀌었고 지역 전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 중 국수영 사과 전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구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출결 30%가 10%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구대도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거나 혹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구가톨릭대의 경우는 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과목별 가산점에서
과목별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영남대의 경우 의예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의학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는 전형이 신설되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부 반영 요소가 교과 90, 출결 10에서 교과 90, 출결 5, 서류평가 5%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대학의 수시 모집 여강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지원에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선생님 혹시 추가적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특히 이제 경북대학교의 경우 수능 지정 영역 및 응시 기준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최저 학력 기준 충족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 2과목의 평균을 필수로 반영하는 삼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영역이 허용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족률의 상승은 입결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전형의 변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근 한 3년간의 입시 결과를 통해서 이 변화된 전형이 어떤 입시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등을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6곳입니다. 정시는 최대 3곳입니다. 그런데 수시 6장 카드를 썼을 때 이 중에 하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석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수시 6장의 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입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6장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시 전략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 어떤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지 혹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온다면 정시로 갈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전형들에 있어서 각자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상향, 소신, 안정, 하향 등으로 다양하게 6장의 카드를 나누게 되는데 만약 수시 모집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모든 지원에서 불합격할 수 있으므로 하향을 1장 혹은 2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학생부를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향을 생각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 하향을 해서 전체적인 원서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것과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 나는 정시로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이라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볼 수 있는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정시 성적이 강하다면 우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이나 적정 하향보다는 상향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나는 정시이기 때문에 수시는 쓰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정시가 강하다면 상향 카드를 늘려서 어떤 도전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시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정이나 적정을 좀 더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의 강점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교과, 내신 성적이 좋다면 교과 전형으로 비교과가 좀 더 좋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무분별한 논술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성고 학생들이 논술 전형 6개를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6논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수능이 목요일 날 치고 나면 고주 토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토일 이렇게 해서 보통 논술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시험 6개를 접수하고도 다 응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논술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유형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 후에 지원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수능을 잘 칠 것 같은데 수시에서 이른바 합격을 해버려가지고 수시에서 납치를 당해버렸다. 이게 이른바 말하는 수시 납치입니다.
왜냐하면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은 정시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아예 수시를 대충 뭐 접는다 그러죠. 네네. 수시 납치 안 되려고 대충 하고 정시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거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가 6장이라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와 지난 수요일에 치른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시에서는 정시 지원가 가능한 대학 혹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너무 수능을 잘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설정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수능을 잘 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통은 보수적으로 정시 지원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주신 이른바 수시 납치라는 표현처럼 수시에 합격할 경우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았을 경우에도 수시 합격하는 것이 아쉽지 않은 대학과 학과인지 억울하지 않은지 그걸 생각을 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수능을 너무 잘 쳐서 정말 수능을 만점을 받더라도 억울하지 않은 내가 정말 만족하는 학과 대학인지를 생각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26학년도 수시 주요 변수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요. 실제로 이 수시 입시에 참고할 점이 뭔지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정시는 어떤 전략에 임해야 될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입시의 주요 변수가 방금 돼지띠, 의대, 그다음에 학폭이 세 개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역산하면은 지금 고3 친구들이 태어나던 해에 그 전해 연말에 많이 나왔던 얘기죠. 내년은 황금돼지띠, 황금돼지의 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들이 숫자 자체가 많아졌다고 해요. 점점 줄어가는 숫자였는데 올해는 숫자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올해 고3, 그다음에 N수생들 이런 사람들은 수능 응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추이가 나타날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 응시자 수가 전체 응시자 수 기준으로 보면 2024학년도부터 최근 3년간 조금 급격히 증가를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2024년도가 약 44만 4천 명 정도였고 25학년도가 46만 4천 명으로 약 2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증가 요인은 N수생의 유입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9월 모의평가에서 51만 5,900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재학생이 무려 41만 명입니다.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24년도에서 25년도에 증가하는 증가폭과 25년도에서 26년도의 증가 요인은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9월 모의평가만 놓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N수생은 오히려 900명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전년 대비 약 2만 7천 명이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단순하게 N수생의 유입에 의한 증가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증가라는 것은 이 학생들의 내신 경쟁률의 심화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고3 학생의 집단이 커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원의 확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경쟁률의 상승도 가져올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연결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신 경쟁률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의학학 계열이나 인기 대학의 최상위 대학의 인기 학과들의 입결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수시에 주로 몰입하는 게 현역 고3들이기 때문에 수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정은 선생님, 실제로 보시기에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이 많은 증가한 수험생들의 숫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네, 황금돼지띠로 거의 한 3만 명 이상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학교마다 그 인원이 다 퍼져 있다고 보면 내신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늘어난 거고 결국 그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면 입학 결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쇄 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아까 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N수생의 증가가 큰 영향을 주었다면 올해는 기본적인 재학생 수의 증가가 전반적인 입시 성적의 상승 효과 그리고 경쟁률의 상승까지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의대 모집 정원이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한 측면인데요. 정부가 2026년도 모집 인원 증원하기 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작년에 수능 응시생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났던 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대에 대한 어떤 강렬한 충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선생님 이번에 보시기에는 의대 정원이 원상복귀된 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의대 정원의 원상복귀는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에서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은 합격선이 다시 재작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정시에서도 그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N수생과 재수생 중심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의학계열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열 최상위 대학의 전반적인 지형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대 진학이 어려워서 상위권 학생들이 AI 융합이나 계약학과 등으로 분산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모집 단위들도 연쇄적으로 입결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거 있나요? 의대가 24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지역 대학의 일부 전형의 경우 작년에 증원된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좀 더 늘어난 전형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는 논술 전형에서 1명 늘어난 8명을 선발하고 작년에 신설된 정시 지역 인재의 경우 7명 늘어난 13명을 선발을 합니다. 계명대는 종합 일반 전형의 경우 작년보다 3명 늘어난 8명을 선발하고 종합 지역 전형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20명을 선발합니다. 영남대는 종합 지역 인재 의학 전형을 신설하여 1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든 전형도 있고 유지되거나 늘어난 전형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년, 재작년의 성적이 아니라 인원의 변화 그리고 그 모습들의 경향성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의 결과를 같이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살펴볼 내용은 올해 입시부터 대입에서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이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학교 폭력 그 이력 조치 결과의 반영 방식은 크게 지원 자격 제한 또는 정량적인 감점, 정성적 평가를 위한 조정, 그다음에 수능 반영 방식에서의 일정 비율 감점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쉽게 제가 연세대학교의 전형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경우에는 이 이력이 남아있으면 지원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두 번째,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 기회균형 등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논술평가에서는 특이하게 학교폭력 유형별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1호를 받으면 5점 감점, 2호를 받으면 10점 감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특기자 체육인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마찬가지로 지원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 이력에 대한 반영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혹 이러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논술 전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이나 학종에서 면접 실시하는 학교, 아까 두 분께서 이것은 좀 촘촘히 학교별로 좀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요. 논술 치는 사람은 논술 준비도 또 학교별로 다 다르니까 두 학교, 세 학교만 관심이 있어도 종류가 다른 논술 준비를 따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전형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권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능 최우선에 논술과 면접은 조금 보완적으로 접근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성적이 최저 충족 여부라든지 정시 가능성을 결정하기에 모든 전형이 기본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논술과 면접의 같은 경우는 가성비 전략으로 좀 짧은 기간 집중 훈련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의 경우는 대학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대학에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첨삭 지도는 꼭 해야 됩니다. 본인이 글을 써놓고 첨삭 지도를 받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면접의 경우는 핵심은 스토리 중심의 정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세특과 어떤 동아리, 그다음에 진로 활동을 3-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왜 이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이것을 나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등의 구조로 답변을 정리하면 효율적인 면접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생부에 대한 리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라면 결국 수능을 잘 완성을 해야지 면접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수능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능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부 리뷰를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학생부와 다르게 학생의 교과 역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본인이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입시에서 이게 당락을 기르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면접을 가볼 수 있거나 당락이 논술을 쳤는데 점수는 됐는데 최저가 안 돼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제일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어디라고 보십니까, 권 선생님? 수능 최저 충족 같은 경우는 사실 4개의 과목을 해서 4합 5라는 우리 지역대학 영남대 의과대학부터 시작해서 2합, 3합 4, 2합 5 이렇게 되는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에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2합 5라면 정말로 이 2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채워나가야 될 것이고 3합이라면 그 3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충족시키는 그러한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권 선생님 말씀하신 전략이 상당 부분 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먹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2개의 조합을 통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지만 학생들이 다른 논술을 치거나 이런 학생들 참고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합이면 2개에 좀 더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난이도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막상 그날 시험의 상황에 따라서 그 2개 중에 하나라도 잘 못하게 되면 체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조금 자꾸 힘들게 하는 걸 조금 꺼리는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 2개의 체제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 2개를 몰입하되 또 하나를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생각했던 2개가 잘 안 된다면 나머지 하나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보완책까지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수능 약 2달 남았습니다. 이제 입시 전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분 계속 말씀 주시지만 수능을 잘 쳐야 됩니다. 효과적인 마무리 학습을 위해서 남은 2달 동안 수능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주는 조언을 듣고 오늘 시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네. 지금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치른 시험들의 문제를 복귀하면서 본인에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은 맞추었지만 제대로 풀지 못한 문항 혹은 풀이 과정에서 오류로 틀린 문항 등 다양한 종류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부족한 것을 이제부터 채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EBS 연계 교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 이루어지므로 낮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겠지만 조급하다고 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남은 기간 조금씩 챙겨간다면 수능일에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9월 모의평가 이후에 남은 기간은 저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단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목별로 국어의 영역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과 실전 모의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학의 경우에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중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사실상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영어는 매일 일정량의 지문 읽기, 듣기 실전 감각 읽기 유지, 그리고 탐구는 개념 압축을 통한 실전 시간 배분 훈련 등 어떤 과목별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목구구식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준비하면 수능날 우리 수험생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토크는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진행될 2026년 대입 지원 전략 여러 가지로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 김정환 대구 대입 진학지원단 박람회 운영팀장, 권민성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중요한 뉴스 짚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역시 소식이 많았는데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네, 정치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요. 이 극우와 동행인가 절연인가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1.5선이라고 하죠. 정치 입문 3년 만에 대표가 됐는데 인지도도 비교적 낮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네. 당대표에 당선된 것은 극우 지지자, 이른바 말하는 극우 지지자, 특히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이 컸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단 취임 이후에 보이는 행보를 보면 처음 얘기했던 그 강성의 강도가 조금 약화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약속했던 장동혁 대표는요, 좀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하겠다면서 이 우클릭하던 모습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1일에 있었던 이 당직 인선에서도요, 이 계파 색채를 좀 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최기 의장의 김도읍 그리고 사무총장의 정희용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4선인 김도읍 정책위원장은요,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이 찬성한 국민의힘 22명 가운데 1명입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예전에는 뭐 친윤계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만요, 이 의원들과 두루두루 관계가 좋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이런 인사, 특히 김도읍 정책위 의장 임명에요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의 반발이 좀 잇따랐는데요. 장 대표는 중도로 확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이 남았는데 이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한길 전 한국사 응사 얘기 나왔는데요. 네.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성 노선은 접어두고 조금 단일 대우로 대우 투쟁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네, 장 대표는 일단 전한길 씨를요, 이 당 밖에서 싸우는 의병이라면서 이 당직 기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편 우군임은 명시를 한 거죠. 여기에 말씀하신 걸림돌은요, 장 대표 당선에 큰 영향을 끼친 극우 유튜버들의 지분 행사일 겁니다. 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미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한길 씨가 일단 자신을 품는 사람은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대구시장 자리도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지난 2일에는 고성국 TV였습니다. 이 평론 활동을 하는 고성국 씨가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하면서요, 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을 이 정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자유통일당을 비롯해서 이 4개의 자유우파 정당에
양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도 뭐 정의당, 뭐 기본소득당, 뭐 진보당한테 비례를 줘서 연합하는 사례가 있지 않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양보 얘기를 했는데요. 양보를 해달라는 데가 이른바 보수의 양지를 양보해달란다고 하면서요. 이 30석 정도는 양보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5개 광역단체 이 30석을 거론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자신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요. 지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도요. 이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열어서 사실상 당대표 면접을 받고 그게 또 많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간단한 지분 행사, 뭐 청구서 내밀기로 보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분명한데요. 국민의힘이 극우와 동행을 하는지 절연하는지는 아마 내내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민의힘이 극우와의 동행 여부 또는 절연 여부가요, 우리 대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중도 사퇴 이후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사실 재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요. 대구시가 이념의 장이 아니라 정책 대결의 장, 그것도 아니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대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들이 대구시장을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실제로 대구시장을 정할 수 있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다는 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TK 신공항 관련인데요. 내년 4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공항 건설을 위한 돈, 재원 조달이 문제입니다. 네,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 발표됐었는데요. 내년 착공을 예정하면서 요청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정부는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후에 대구시가요, 정부 예산안에 지역의 핵심 사업비가 대거 반영이 됐고 이 3년 연속으로 8조 원대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TK 신공항과 관련한 예산은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 등 이 국토부 예산 318억 원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앞서서 올해 초에 11조 5천억 원 규모의 군공항 관련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대구 경북 신공항은 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구성을 해서 민관 공동개발로 검토를 했는데요. 민간 사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대구시가 대구시 주도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정부의 공자기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개발 수익이 나면 이것으로 갚는 방식인데요. 내년도 첫 예산으로 2,795억 원이 필요했지만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가덕도와 비교된다는 얘기 그런 보도도 있었죠. 네,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은 6,89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물론 이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요, 전액 국비로 지어지는 사업이고 또 공사비와 설계비가 함께 반영되는 뭐 가덕도 신공항과 그리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사업비 규모 자체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분석도 있지만요.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20분의 1 수준인 예산이 책정되면서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은 내년 봄에 예정한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국회는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낸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건 물론이고요. 주요 법안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한복과 상복 정말 극명하게 깎이는 드레스 코드 보셨죠? 이미 기싸움은 시작이 됐는데요. 정쟁에 밀리지는 않을지 가뜩이나 지역구의 여당 의원 이 소통 창구가 부족한데 이 시장 없는 대행 체제에서 지역 현안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지 특히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말대로 대구시 입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의료 관련입니다.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상처만 남은
민낯만 더 확인한 정상화, 아니 정상화가 아닌 초토화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이 수치를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복귀를 했나요? 네, 복지부와 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요,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이 전공의 7,984명이 선발됐습니다. 이 수련 병원들의 선발 인원 13,489명의 59.1% 수준입니다. 의대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3, 4년을 거쳐서 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연차별로 보면 이 수련 병원들이 선발한 인턴은 모집 인원의 52% 그리고 레지던트는 61.2%였습니다. 기존에 수련 중인 전공의에 이번에 선발된 수련의까지 합하면요. 수련 전공의 수는 의정 갈등 이전에 7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레지던트 2에서 4년 차는요, 수련을 재개하면서 이 당직 등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어서요. 진료나 수술도 이전보다 좀 빨라지고 활기를 찾지 않을까 환자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반길 일입니다만 이번에 여전히 이전에 확인되었던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전공의 선발을 보면 이 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은 선발 인원이 모집 인원 대비 63%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수도권은 53.5%였습니다. 지역 차이만큼 이 과목별 차이도 확연했는데요. 피안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인기과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선발 비율은 90% 안팎이었고요. 또 영상의학이나 정신의학, 통증의학과도 9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 의료 과목 선발 비율은 낮았는데요. 내과가 64.9%로 그나마 선방했고 소아청소년과는 13.4%에 그쳤습니다. 이 과목별 차이를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좀 나눠서 보면 이 비수도권에서 이 필수과인 심장혈관 흉부외과나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해부외학과는 충원율이 10% 미만으로 집계가 돼서요. 인기과 편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구에 6개 있는 이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도 충원율이 소아과는 6.3%, 흉부외과는 8%였고요. 응급의학과도 55.1%,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심화한 응급실 뺑뺑이가 당장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각도 많고요. 더욱이 이 지역의 전공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공의 부족 현상은 또 이어지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지방 수련 병원들의 추가 모집 그리고 연중 수시 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이 대책을 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료 정상화는요, 단순히 복귀하는 의사 수에 맞출 게 아니라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주 역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공식 선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은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의회 독재라 몰아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라는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즉각 급변했고 국회 법사위는 삽시간에 고성과 아수라장이 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정작 다뤄져야 할 논의는 뒷전이고 간사직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과거사 공방만 난무한 꼴입니다. 그 결과는 또다시 난장판 국회라는 오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과 기싸움이 벌어지며 언론에서는 도합 11선에 낯뜨거운 추나대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기싸움은 직접적인 언어 표현이나 물리적인 충돌 없이 서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내려는 신경전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의 불안정함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한 내면의 풍경이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던 초선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7명 중 4명입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